말씀하셨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아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 대우건설의 홍보나 무슨 저희 실적 이런 것도 간단히 준비하긴 했지만 앞에 이제 이 정의 이 부분들부터 좀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은 주택법이나 건축법, 그러니까 아시는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을 따르게 되어 있고요. 리모델링은 그 법에 해당 사항이 없고 주택법과 건축법에서 뭐 유지, 보수, 개수 그리고 또 포함해서 증축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 리모델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요, 이게 저희 용인 수지 현대 아파트고요. 리모델링이 되기 전이 좌, 리모델링 후의 조망도가 이제 우측에 있는 겁니다. 보시면 우측 거를 만약에 혼자 딱 보셨으면 신축과는 뭐 차이를 아마 못 느끼셨을 거예요. 신축과 동일한 평면이나 뭐 동일한 배치 그리고 뭐 외관, 문축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도입을 하게 돼 있고요. 다만 신축과 다른 점은 기존에 있는 골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공사를 한다. 그 점이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기 빨간색을 보시면은 저 부분은 단지에 우리 뭐 멸치 메트로시티도 마찬가지겠는데요. 단지에 이렇게 빈 여유 공간들이 있습니다. 좀 많이 여유 공간들 같은 경우에는 신축으로 이거 완전 신축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를 올려가지고 이 부분들이 이제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분담금을 낮춰줄 수 있는 사업성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증축형 리모델링이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증축형 리모델링은 좀 크게 세 개로 나눠집니다. 수평 증축, 별동, 수직. 수평 증축은 말 그대로 우리 집을 좌우, 앞, 뒤로 밀려서 하는 걸 수평 증축이라고 하고 있고요. 별동 증축은 우리에 있는 아파트 말고 뭐 다른 빈 땅 또는 우리 옆에 이렇게 한 세대씩, 두 세대씩 더 붙여가는 걸 별동 증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직 증축은 우리 아파트 위로 한 층, 두 층, 세 층을 더 올리는 거가 되어 있고요. 법적으로 3개층까지밖에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개층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직 증축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송파 성취 아파트라고 집안이 안반으로 암으로 되어 있는 거기 말고는 사례가 아직 없고요. 대부분은 수평 및 별동 증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기간 자체가 수평하고 별동 증축보다는 훨씬 더 긴 상황이고요. 인허가를 받는 것도 되게 어려운,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좀 깐깐하게 보는 그런 증축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왜 리모델링을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살기가 좋은데 왜 꼭 해야 되지? 저도 좀 한 시간 일찍 와서 이 단지를 좀 둘러봤는데요. 뭐 지상에 이렇게 차가 많은 것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 1, 2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상에 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이렇게 뭐 2열 주차, 3열 주차 막 돼 있고 이렇게 되게 복잡한데요. 우리는 뭐 1.7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굉장히 여유롭게 살고 계시고 단지 관리도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제가 이제 겉에서만 보긴 했지만 속사상까지는 모를 수 있겠지만 갔더니 보기엔 되게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재건축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리모델링 사업성이 좋을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지금부터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 입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뭐 부산을 이렇게 자주 와보는 사람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냥 지도를 봤을 경우에는 뭐 주변에 온갖 상권, 뭐 초중고 플러스 뭐 대학교까지 없는 게 없는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는 걸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시세를 좀 한번 봤는데요. 시세는 이상하게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식이 대단지에 대한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시세가 낮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여기 와서 느낀 점은 좀 다른 느낌이긴 한데요. 이때 지도를 봤을 때는 커뮤니티 시설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단지가 좀 노화되지 않았을까, 외관 특화, 요새 트렌드에 맞춰 있는 문지라든지 외관 특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고 역시나 조금 그런 부분은 약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왜 유리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은 되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재건축이 불가하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불가가 아니라 좀 어렵다. 리모델링이 사업성이 더 좋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용적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용적률은 뭐냐면은 우리의 그 땅이 있지 않습니까? 요 LG 메트로시티가 한 10만 평 되더라고요. 땅이 이 10만 평 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300%다라고 하면 10만 평 곱하기 300%라면 30만 평이지 않습니까? 30만 평만큼 뭐 아파트가 됐던 뭐 이런 건물들을 지을 수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이 바닥 면적, 이 바닥 면적들의 총합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걸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이 용적률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요. 죄송합니다. 용적률은 법적으로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규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도시를 계획함에 있어서 무분별하게 그냥 뭐 100층, 200층 다 올려버리면은 그 주변에 뭐 교통이라든지 상수도, 하수도 뭐 이런 기반 시설들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거 환경을 일정하게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라에서 그리고 시에서 그리고 구에서 각각의 조례별로 다 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우리 상위 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국토의 개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우리 LG 메트로시티랑 마찬가지로 제3중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이런 지역에서는 300%라는 상한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한선 이상은 지으시고 싶어도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주변과 어우러져 살아가야 되는 이런 삶을 위해서 그런 건데요. 이 용적률이 중요한 거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져 있는데 리모델링에서는 이 용적률 상한이 좀 풀어져 있습니다. 아직은 뭐 법을 안 바꿔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주택법 통해서 그리고 주택법을 통해서 건축법에서 건축의 완화라는 규정을 통해서 상한을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유리하다. 특히나 우리 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현황이 용적률이 300%이기 때문에요. 이 300%의 아파트를 더 이상 더 크게 지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그냥 이대로 그대로 있어야지 여기서 일반 분양을 추가할 수 없다. 또는 뭐 90평대 아파트 분들이 한 60평쯤 내놓으셔가지고 그거를 팔거나 뭐 이런 식의 방법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게 서울에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250%가 서울시 조례에서 상한선이고요. 250%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국계법이라는 것에 있는 상한, 법적 상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300%까지 올리려면은 뭐 인센티브 그리고 기부채나 임대주택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 300%까지 재건축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성이 용적률이 현황의 지금 현재 용적률이 뭐 200% 미만, 뭐 180% 이런 분들은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아파트를 지어서 일반 분양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상 되는 서울시에 보면은 뭐 300% 이상 되는 아파트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 이유는 그때 당시 지어지는 당시인 199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막 발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발전을 하다 보니까 서울의 인구도 몰리고 그러다 보니 용적률에 대해서 풀어준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가 발전이 이제 끝나고 이제 저성장 시대 그리고 인구도 줄어드는 시대로 바뀌다 보니 그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올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딱 규정을 해놓은 거고 300%라는 규정을 넘어서기는 굉장히 지금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은 시에서만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 나라 전체가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규정이 것이 들리시나요? 혹시 뒤에 안 들리시나요?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300% 이상을 바꾸기는 되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것 때문에 용적률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비교를 좀 해보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건축은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을 따르고 있고요. 리모델링은 주택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택법 중에 일부 조항이 리모델링에 관한 것들을 내놓고 있고 이 상황이 뭐냐면은 좋게 얘기하면은 좀 뭔가 완벽한 법이 없습니다. 지금 해석의 여지가 좀 있는 상황인 거고요. 나쁘게 얘기하면은 법이 좀 미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르는 우왕좌왕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는
지금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이 좀 있습니다. 네, 이거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차이는요,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연한이 있는데요. 재건축은 30년이 일단 기본적으로 지나야지 가능하고요. 리모델링은 15년이 지나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빠져 있는데 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안전진단인데요. 아시다시피 안전진단은 재건축 같은 경우는 D등급, 2등급을 받아야지 할 수가 있는 거고, 리모델링은 C등급 이상이면 할 수가 있습니다. D2가 되면 리모델링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으니 부시고 다시 지으라는 얘기고요. 리모델링은 아직 건물이 깨끗하니까 그대로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안전진단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안전진단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구조 연한인데요. 구조 점수를 지금 정부마다 이렇게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어쩔 때는 50% 줬다가 어쩔 때는 30% 줬다가 구조 점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거 환경 점수를 높이면 주거 환경만 조금만 낮춰줘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해준 거고, 구조 점수를 높이면 건물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거기 살아 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컨트롤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구조진단, 구조 점수를 50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 안전진단을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30년을 지나서 안전진단을 점수를 받으려면 쉽지 않다고 보고요.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40년 이상, 48년 막 이렇게 됐는데도 안전진단 통과 못한 아파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때부터 얘기하는 건데,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는 거는 수명이 100년이라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100년이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무너지기는 쉽지가 않고요. 건물이 무너지는 것보다는 우리 설비, 배관, 이런 배관이라든지 우리의 주거 환경, 주차장의 바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환경적인 요소들이 많이 차지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보다는 훨씬 더 지금 구조 쪽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용적률은 300%라는 게 상한이 있는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300%의 상한이 아니라 완화 조건이 있습니다. 완화 조건이 뭐냐면, 이거 제가 아까 설명하고 갈 걸 제가 죄송합니다. 현재 지금 우리 있는 아파트에 85제곱미터, 전용면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전용면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시는 아파트의 내부에 실제로 살고 계시는 분, 그 면적을 전용면적이라고 하고요. 공용면적은 이제 바깥에 코어나 무슨 엘리베이터 홀, 주차장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의 거실, 주방, 방 등의 그 바닥 면적의 합에 40%까지는 늘리실 수가 있다. 8호제곱미터 이상은 30%. 그러니까 제가 사는 집의 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다. 그러면 40제곱미터는 늘릴 수 있답니다. 그로 인해 늘어나는 바닥 면적 때문에 늘어나는 용적률은 오케이. 그건 인정해주겠다. 라는 게 리모델링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것 때문에 리모델링이 용적률 상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그 늘어나는 면적만큼 내가 우리 집을 늘릴 수 있는데 쓸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집에는 한 반만 늘리고 나머지는 일반 분양 세대를 지어서 요거를 일반 분양을 해서 우리의 수익으로 갖고 올 수 있는 이런 구도가 리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리모델링의 사업성이 용적률이 일정 부분 180%에서 한 200% 정도 이상이 된 아파트에서는 사업성이 재건축보다 훨씬 좋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것 때문에 저희 수도권의 1기 신도시라든지 서울의 노후 아파트들이 요새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이렇게 굉장히 붐이라고 표현이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이 시도하시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보시지만 재건축에는 여러 가지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기부 취득도 해야 되고, 임대주택도 건립해야 되고, 재건축 환수제도 있고, 많은 규제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 리모델링에서는 해당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정비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정비 사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얘는 정비 사업이 아닙니다.
사업 기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스타트 자체가 30년과 15년으로 차이가 나고요. 재건축은 각각의 절차가 별로 인허가를 받을 때마다 무슨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굉장히 깁니다. 안전진단도 더 길게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한 4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리모델링은 한 15년, 20년 이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스타트를 하시게 된다면 뭐 별로 이렇게 걸릴 게 없는 거죠. 물론 걸릴 게 있다는 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훨씬 빠른 시간 내에 그 사업을 완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향후 예산 일정을 그냥 간략하게 생각해봤는데요. 조합을 설립을 지금 추진이 단계신데 조합을 설립하게 되고요.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고 추진이 단계는 그 리모델링 사업에서의 추진위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단체는 아닙니다. 이게 임의의 단체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으쌰으쌰 해가지고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인 거고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려면 조합이 설립이 돼야 됩니다.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게 조합 설립 때문에 아마 동의서를 받으실 것 같은데 이 조합 설립 동의서를 3분의 2 3분의 2까지 받으셔야 조합이 설립이 되고요. 그때부터 이제 사업이 정식적으로 추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설립이 되어야 시공사를 선정할 수가 있고요. 시공사 선정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니까 우리 아파트가 어떻게 변화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은 뭐 설계 개요 정도라든지 그냥 이렇게 단위 평면 이게 어떻게 변한다 이 정도에 대한 검토 정도가 이루어지는데 그 검토보다 좀 더 심화된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조합이 설립되고 이유가 뭐냐면요. 저희나 뭐 설계나 정비업체나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임의 단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산이 가능하신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은 사업이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검토가 필요할 것이냐라고 생각하면 조금 고개를 갸우뚱할 수가 있거든요. 조합이 설립이 된다면은 사업의 진행이 되는 사업장이구나라는 걸 확실히 저희도 확신을 가지고 이제 각각의 시공사들 모든 뭐 설계업체든 다 투자를 하겠죠. 이게 어떻게 변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조합 설립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단지가 제가 생각하는 문제가 하나 뭐냐면요.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게 7,300세대 정도 되는 대단지가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압도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서울에 헬리오시티라든지 등촌 조곡이 뭐 한 세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산에서는 제가 알기로 얘기가 제일 큰 것 같은데 부산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7,300세대 단지면은 뭐 저희뿐이 아니라 아무나 다 와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싶어 할 것 같고 모든 사람이 와서 살고 싶어 할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또 하나 어려운 점이 뭐냐면 많으신 분이 있다 보니까 의견 취합이 쉽지는 분명히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형수도 20평대부터 90평대까지 다양하다 보니까 많은 그 의견이 취합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추진위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리모델링이 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공사 선정이 되면 뭐 건축 승인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리모델링이 재개발 재건축과 다른 거는 사업계획 승인 때 동의를 한 번 더 받습니다. 조합 설립 때는 3분의 2 동의가 필요했는데요. 사업계획 승인 때는 4분의 3, 75%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정비사업과 똑같은 동의인데요. 요게 좋게 생각을 하면요. 그러니까 나쁘게 생각하면 번거롭게 뭐 이렇게 2번씩이나 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되게 좋게 생각하시는 입주자분들은 요 과정 속에서 뭔가 내 마음에 안 드는 평면이라든지 내 마음에 안 드는 분담금 이런 상황이 있으면 돌리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요때까지 여러분들이 비용을 투자하실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리는 게 이렇게 크게 무리가 가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상황에서 처음 시작 자체를 주저하실 필요는 저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뭐 감히 좀 해봤습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으면 뭐 이주민 찾고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수직 증축을 뭐 LG 엔트로시티에서는 생각을 안 하실 것 같긴 하지만 만약에 수직 증축을 하게 된다면은 이때 이주하고 난 다음에 2차 안전 진단이라고 또 한 번 하는 절차가 또 있게 됩니다. 똑같은 화면이 또 나왔는데요. 제가 이거를 넣은 게 뭐냐면요. 제가 여기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위기감을 좀 느낀 게 있습니다. 삼익비치 이게 굉장히 유명한 데더라고요.
3위 타워, 대형 비치 재건축, 이건 저희가 하는 거고, 힐스테이트, 뭐 포스코, 재건축 단지가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들이. 그러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좋고 대단지인데 왜 평가가 이렇게 낮게 되어 있을까? 그게 저는 답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살기가 너무 좋은데요. 언제까지 그냥 이렇게 계속 살고 있어야 될지 이런 좀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기 좋다로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살기 너무 좋아. 근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나 거기 가서 살아야지. 이렇게 끌어들이는 인력 그런 메리트는 그렇게 크게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었고요. 그 이유는 주변에 신축단지들이 워낙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신축단지들은 분명히 요새 트렌드에 맞춘 외곽을 갖췄을 거고 커뮤니티 시설을 갖췄을 텐데 우리 단지는 뭐 이 자체로 수도권의 느낌처럼 되게 살기 좋긴 하지만 그런 메리트가 추가적으로 더 있으면 더 좋겠지만 아직은 없기 때문에 관심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좋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리모델링이 나쁘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건축하면 되지 않나에 대한 아까 물음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용적률하고 뭐 안전진단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법적인 거기 때문에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가요? 훨씬 더 리모델링의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지금 추진위분들이 뭐 되게 똑똑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빨리 알고선 진행하시는 거고요. 여러 가지 법적 완화에 따른 그 사업성이 리모델링이 훨씬 좋다라는 걸 인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이 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그냥 이대로 사는 것도 나쁘지는 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그대로 살게 되면 아까 보셨지만 주변에 있는 새로운 신축 아파트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 아파트는 나쁘게 말하면 소외될 수도 있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소외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올 수밖에 없고요. 재건축이 되려면 우리 아파트가 지금 20년 정도 지금 준공해서 20년 정도 됐는데 재건축을 시작하려고 하면 앞으로도 10년이 일단 더 있으셔야 되고 안전진단을 그때 받아서 통과를 하고 시작을 하시면 아마 준공할 때쯤 되면 한 2050년쯤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까지도 계속 그냥 이대로 사실 건지 아니면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은 게요. 사람들의 인식이 지금 리모델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고 법적인 요건도 재건축 재개발에서 훨씬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시세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부담도 좀 덜하고 이런 모든 게 삼위일체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을 하지 않으신다면 조금 더 있으면은 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지자체에서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 부산시는 수립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에 수립을 하겠다고 용역을 발주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그걸 시행을 했었고요.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5년마다 바꾸게 되어 있는데 근본에 나온 게 무슨 얘기가 있냐면 리모델링 허가총 그 양을 조절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뭐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다 하겠다고 하니 다 이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이주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전세값이 상승할 거고 집은 없을 거고 이런 문제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허가를 조절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뭐 지자체별로 1% 이상, 2,000세대 이상 리모델링 하게 되면 1년 내에서 조절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고 성남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뭐 27,000세대인가 2025년까지 27,000세대 정도로 조절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뭐 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에 없는데 추후 리모델링 단지가 지금 부산시에도 지금 계속 생기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생기고 된다고 하면은 이제 순서를 따질 겁니다. 순서를 따질 때 시기상으로 따질 수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습니다. 뭐 주민의 참여도가 얼마나 좋으냐,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하냐, 뭐 이런 점수화를 좀 매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은 빨리 하시는 게 당연히 유리할 거고요. 특히나 LG 메트로는 7,300세대인데 한 번 움직이시면 뭐 이 주변이 들썩일 정도의 대단지 규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특히
특히나 더 빠른 결정이 필요하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리모델링에 가서 말씀드렸고요. 저희 회사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을 워커힐 일신 아파트라는 데를 했었습니다. 리모델링은 전국적으로 중공랭 게 13개 단지밖에 없고요. 이번에 이제 포스코에서 했던 대포 5성, 그게 이제 최근에 준공한 거고, 그거 합하면 14개 단지. 14개 단지 외에 뭐 임대 아파트라든지 빌라라든지 하면 한 17개 단지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저희 대우건설에 시공을 했습니다. 이 현장에서 제가 공사하고 공부를 해서 그 인연으로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서게 됐는데요. 이 단지는 2013년에 준공한 거고 2014년까지 준공한 단지들이 13개 단지, 그리고 올해 준공하는 개포 5성 해서 14개 단지인데요. 2013년 그리고 올해까지 준공한 모든 단지들은 1대1 리모델링이었습니다. 현재 있었던 것들을 그대로 그냥 똑같이 늘리시기만 해서 사는 게 1대1 리모델링이었고요. 지금 막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일반 분양, 이게 중간에 법이 바뀌어서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을 바꾸고, 그래서 세대수가 증가할 수 있고 증축을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밖에서 이제 일반 분양을 시작한 거고요. 그것 때문에 사업성이 이제 나온다라고 판단이 드는 겁니다. 워커힐 일신 아파트는 200세대였고요. 복도식 아파트에 지상주차장밖에 없었습니다. 그 지상주차장밖에 없었던 거를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앞뒤로 증축을 하고요. 1층은 필로티, 그리고 최상층은 한 개층 올려가지고 1층에 사신 분들은 2층, 10층에 사신 분들은 11층으로 올라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때부터 리모델링을 하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지하주차장을 아파트를 연결하는 것은 이때부터 하고 있었고요. 앞으로 생기는 모든 단지들이 모두 지하주차장과 아파트는 연결되게 시공을 하고 설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지도 지금 아직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연결이 되는 시공을 당연히 어느 시공사보다 하게 될 것입니다. 워커힐 일신 아파트는 앞뒤로 일단 복도식이다 보니까 앞뒤로 늘리는 게 굉장히 많았고요. 이거는 좀 예시가 이제 측세대, 제일 끝에 있는 세대 같은 경우는 우측 이렇게 측벽으로도 증축을 해서 베이를 2베이에서 3베이로 늘린 상황입니다. 여기보다 훨씬 좋은 LG 메트로의 상황이 뭐냐면 계단식 아파트이다 보니까 2세대밖에 이렇게 없지 않습니까? 2세대 있다 보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10세대가 이렇게 쭉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는 어디로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데가 없고 앞뒤로밖에 늘릴 수가 없는데, 우리 단지 같은 경우는 2세대 되어 있기 때문에 맨 끝에 있는 분들은 옆으로 늘어나시면 되고,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지금 현재 있는 계단식 거기를 잡아먹으면은 뭐 2베이가 있다면 3베이로 될 수도 있고, 좀 더 복도식처럼 이렇게 긴 동굴형 아파트가 아닌 옆으로 요새 신축과 같은 비슷한 평면의 뭐 3베이, 4베이를 만들 수 있는 되게 여건은 우리 단지는 되게 좋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워커힐 일신 아파트 2013년도에 하고 나서요, 저희가 올해 그 용인 수지 아파트 1300세대인데요. 요거 수주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가락 쌍용 아파트를 컨소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호텔, 병원, 상업시설 등 저희는 다양한 리모델링 실적을 갖고 있고요. 비록 2014년도에 하고 한 8년 정도의 공백기는 있었지만 리모델링에서 써야져 있는 공법이라든지 기술력들을 이 외의 모든 곳에서 계속 축적을 해왔기 때문에 추후에 시공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시는 안전 시공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4월에 그 리모델링 팀을 신설을 했고요. 저희 팀원 중에 한 명이, 제가 이제 팀원 중에 한 명이고, 저희는 그 다른 회사랑은 좀 다르게요. 리모델링 사업팀에 사업 직원들만 있지를 않습니다. 사업 직원들은 거의 없고요. 기술, 견적, 시공, 설계 이런 기술 직종들이 대부분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의 단지를 의뢰를 받으면 한 자리에 모여서 바로 즉각적으로 세밀한 검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팀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저희가 추진하게 되면 다른 데보다 좀 더 면밀하고 세밀하고 빠르게 검토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에 대해서 혹시라도 모르실까봐 이제 갖고 온 건데요. 시평순위라고 보통 보이는 것들은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면서 이제 옵니다. 저희가 이제 시평 1등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렸겠지만 아파트에서만큼은 분명히 저희가 1등이라는 건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재무 구조 뭐 이런 부분들 모든 점수를 합친 게 이제 그냥 뉴스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각각의 것들이 다 따로 있는데 지표가 따로 있는데 저희는 아파트에서는 거의 항상 1위를 계속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주택공급 실적도 마찬가지로 거의 계속 저희가 1위를 하고 있었고요. 푸르지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짓기만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살기 좋은 아파트 상이라고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상도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최다 대상을 수상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지금 베트남 거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베트남 스타레이크라고 해가지고 23조짜리 어마어마한 땅에 베트남에서 100년 동안 땅을 빌려서 거기에 이제 개발하는 작업도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원자력 발전소, 조력 발전소, 거반일교 포함해서 여러 공종에서 많은 작품들을 남긴 상황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께 아까 말씀드렸던 그 궁금증들이 조금이라도 좀 풀렸을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질의응답 시간을 좀 많이 갖고자 발표를 짧게 마치겠습니다. 질의응답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들고 있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랜 기간이 끝나야지만 아파트가 지어지는데 지금 대우건설이 중흥건설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이름도 바뀌는 겁니까? 그럼 우리가 브랜드가 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이에 또 무슨 건설이 도산되고 그런 일이 없을까요? 회사가 도산될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예, 지금 저희가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만, 그러니까 시공을 하고 있는 사업장만 거의 한 60, 70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수주 잔고도 지금 거의 40조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40조가 다 날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중흥건설 말씀은 뭐 어딜 가나 하시긴 하십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뭐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수주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중흥건설이 온다는 건 중흥건설이 저희를 합병한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의 주식을 가장 많이 산 대주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주주가 돼서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뭐 중흥건설만의 뭔가를 위해서 회사를 좌지우지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로 인해서 저희가 재무구조가 더 튼튼해지고 앞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산업은행 하나에 있다 보니까 이제 정부의 눈치 이런 것도 많이 보는 게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사기업이 됨으로 인해서 좀 더 과감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좋아지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서밋 브랜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서밋 브랜드는 저희가 브랜드가 지금 두 개가 있는데요. 푸르지오하고 푸르지오 서밋 두 개가 있습니다. 서밋 브랜드를 사용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심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뭐 위치가 어떻고 시세가 어떻고 마감된 사양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서밋을 여기 좀 말씀을 드렸던 거는 위치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좋기 때문에 시세를 향상시킬 수 있는 최고 마감재를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가치를 더 끌어올리자 이런 의지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공사비가 조금은 더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겠지만 용호동에 있는 우리 LG 메트로시티 대단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가성비 좋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구조가 변경이 되잖아요. 그 구조도 변경되는 것 중에 지금 그 벽이 있지 않습니까? 벽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리모델링은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게 현재 있는 골조를 그대로 사용한 상태에서 변화를 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있는 골조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건요, 전체를 다 부시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왼쪽 오른쪽에 지금 보면 이제 벽이 있는데요. 이 벽이 내력벽이라는 표현을 먼저 써보겠습니다. 그 힘을 받는 벽인데 이 힘을 받는 벽 중에 일부 구간을 뚫는 겁니다. 또는 잘라내는 거죠. 이걸 다 없애고 나서 그 옆에 있는 방과의 통폐합을 통해서 구조를 변경시키는 게 리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집안에 있는 모든 벽을 다 털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를 뭐 한 40%에서 60% 정도 털어내고 털어낼 만큼 내력이 떨어지는 만큼 보수 보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보수 보강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고 구조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평면을 재구성하는 게 리모델링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 투어로 봤을 때 그 층간 소음이 조금 심한 편, 그러니까 층간 소음에 대한 대비책은 좀 있는지 알려주세요. 층간소음 말씀드리면은 층간소음은 뭐 신축이 됐든 리모델링이 됐든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분명히 뭐 100% 없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층간소음은 계속적인 그 시공사의 노력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한 건 현재보다 나아진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거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뭐 노력을 통해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스마트 뭐 3중 바닥 구조 이렇게 해가지고 뉴스에서도 보실 수도 있는데요. 충분히 지금 계속 검토 중인 거고 100% 없다라는 말은 리모델링 사업뿐이 아니라 신축도 마찬가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면, 그러니까 신축과 리모델링에서 조금 다른 면, 안 좋은 점을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기존에 있는 구조를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이 천정과 바닥이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이걸 제가 조금 더 올리면 이 안에를 사용하기가 되게 좋은데 위아래를 그대로 냅둔 상태에서 이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요새 나오고 있는 그 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 구조들, 이 바닥의 형태들이 과거에는 뭐 90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슬라브 두께, 골조 두께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서 있는 바닥에 골조의 두께가 130에서 150, 그러니까 13cm에서 15cm 정도 됐는데 한 2000년대 후반 정도, 2000년대부터는 이제 21cm, 그리고 최근에 신축 아파트는 24cm, 27cm 점점 두꺼워집니다. 밑에 있는 바닥이 두꺼워지다 보니까 그만큼 소음 전달이 조금 줄어든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리모델링은 이거를 지금 보니까 15cm인 거를 20cm, 뭐 27cm 이렇게 늘릴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얘를 늘리면 아까 말씀드린 이게 고정이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살아야 되는 공간이 좀 더 축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렇게 신축처럼 완벽하게 올릴 수는 없겠지만 물론 신축도 그렇게 올려도 층간소음 난다는 뉴스는 굉장히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재 개발이라는 이런 분들이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시는 것보다는 분명히 월등히 좋아질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층고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낮아진다고 하던데 위에 뭐 여러 가지 뭐 스프링클러나 화재 그 소방 시설 자체도 지금 예전에 완공 당시가 아니라 지금 적용 기준으로 해서 새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층고는 어느 정도로 보통? 층고는 LG 메트로시티가 지금 2,300, 그러니까 2m 30cm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동일하게 나오고요. 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말씀하신 환기시설, 뭐 스프링쿨러 이런 배관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 지금 보이신 요 천정 위에 안에 온갖 배관들이 지금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걸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는 없었던 추가되는 배관이 있으니 공간이 모자라거든요. 그러다 보니 리모델링은 이 없는 공간에서 요 밑에 추가적인 배관이 하나 들어가다 보니까 층고가 낮아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근데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시공사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들이 배관을 여기에 놓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끝에 놓겠다.
저 끝에 가서 최소화시키려고. 그래서 가운데 전부 우물천정을 해서 현재만큼의 층고를 갖출 수 있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시공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저희들이 주진이가 이제 서울대에서 해서 많이 공부도 하고 많이 알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도 많이 알게 됐어요. 알게 돼서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괜히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게 바뀐다는 건 다 아는데 어느 정도 바뀌는지 이 외관을 지금 우리가 늘 보면서 생활하잖아요. 이 외관이 그대로 가는지 안 가면 확 다 바뀌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배관이라든지 뭐 안에 막 노화돼가지고 앞으로 뭡니까 그걸 수리를 해야 되고 막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 뭐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벌써 또 재입주까지 하려면 또 막 한 7, 8년, 5, 6년씩 걸리는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리모델링을 했을 때 지금까지 지어졌던 아파트의 뭐 수명, 배관이라든지 뭐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달라지고 이게 장수 아파트라고 그럴까 이게 어느 정도로 이렇게 달라지는지 또 외관은 어느 정도까지 패키지로 바꿀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잠깐만.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은 시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커뮤니티가 또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오며 가며 보는 것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물론 그런 것들이야 뭐 앞으로 설계 단계에서 우리 의견들이 반영되겠지만 그런 차이, 정부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신기술을 적용하고 신소재를 적용하고 하면은 어느 정도 되는지. 컴퓨터가 다운이 돼가지고 지금 움직이지 않는데요.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그 비포 애프터로 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한 2번째 정도에 한번 보여드린 게 있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냥 새 아파트인지 아닌지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아실 수는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골조, 우리가 말고 흔히 얘기하는 뭐 사람으로 비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의 뼈만 남겨놓고 그냥 다 싹 바꿔놓거든요. 살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심줄, 뭐 이런 것들, 핏줄 모든 것들을 싹 다 완전히 새 걸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셨을 때 전혀 이게 리모델링을 한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고요. 중간에 그 보수보강 얘기 잠깐 말씀드렸는데 보수보강은 우리가 철거를 하기 때문에 보수보강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현재 있는 아파트에 노후화가 있기 때문에 뭐 보이시지 않는 공간에서 이제 철분이 녹슬었다든지 콘크리트가 패여 있다든지 깨져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 모든 망원제를 다 뜯고 나면 저희 눈에 다 보이게 생겼습니다. 그때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 처리를 해나가고 고로로 인해서 수명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철분 콘크리트의 수명은 100년 정도 간다라고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리모델링을 안 해도 100년은 갈 건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100년도 이상 가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은 개인적인 걱정이긴 한데 그럼 추후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앞으로 또 한 3, 40년을 어떻게 해야 이런 거는 그냥 개인적인 걱정인데 뭐 생각하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현재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주 아까 2번째 화면에 보셨지만 그 문주 같은 경우도 이제 현재 트렌드에 맞춰서 굉장히 대형 문주 특히나 우리 대단지 아파트에는 진짜 뭐 한 1km 정도 되는 문주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조심스러운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요즘 메트로시티 같은 경우는 중간에 도로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하화 시키고 모든 거를 지상에는 조경시설로 갖추게 된다면 서울에 있는 헬리오시티 아파트가 만세대짜리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하에 모든 주차 또는 통로는 다 지하로 내려가시면 돼서 아예 지하에 횡단보도도 있고 뭐 신호등도 있고 이런 상황이고요. 지상엔 전부 다 주차장 아닙니다. 조경시설로 이렇게 꾸며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딱 가운데서 서가지고 저 끝을 보면 한 2km까지 쫙 광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단지도 충분히 그렇게 지금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8,000세대 정도라면 그 나중에 모든 가구들이 한 번에 이동하고 이제 작업을 시작하게 될 것 같은데 이제 대우건설 한 군데에서만 작업을 하게 된다면 이 8,000세대라는 이 많은 세대들을 한 번에 작업을 다 하지는 못하지 않나요? 못한다는 아닐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지가 공사를 하고 있는 단지 자체가 60, 70개 됩니다. 그거 합하면 몇만 세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딴 거 다 안 하고 여기 다 와서 하면 8,000세대 별로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리모델링이 지금 뭐 아시겠지만 신축보다는 훨씬 위험 부담은 시공사 입장에서도 분명히 많이 있고요. 그런 위험 부담을 감안한다면 혼자 하는 것보다는 뭐 다르게 같이 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능력이 안 돼서 이걸 혼자 못한다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필요에 따라서 여러 건설사들이 같이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거는 근데 제가 답변을 드리긴 좀 애매한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여러 건설사 오지 말고 혼자 와, 대우건설만 와 라고 해주시면 저희 혼자서 하겠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선택할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택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드리겠습니다. 그 요즘 트렌드가 시공사들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아파트에 그 재건축에 참여한다든지 재개발에 참여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보통 입주민들이나 소유주 입장에서 좀 싫어하시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재건축, 재개발 모든 구역들이 요즘은 컨소시엄은 이렇게 해지를 하고 단독 시공사로 하는 그게 일반적인 트렌드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단독 시공사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 의지인데 뭐 너무 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전국 어디에도 4,000세대 넘는데 단독으로 시공된 단지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고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조합이 되고 주민들이 어떤 그 분위기가 형성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때 가서 시공사들하고 뭐 깊은 토의나 논의를 해보고 그에 맞게 입찰을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아직은 조금 빠른 감이 있기는 합니다. 저희들은 근데 기본적으로는 단일 시공사를 선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새 아파트가 되는 거는 맞는데 이 아파트도 뭐 저는 여기서 뭐 더 얼마나 이제 사게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거의 재건축이라는 그 연한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지 않나요? 연한 자체는 리모델링 준공이 아니고요. 최초이기 때문에 연한 자체는 30년은 최초 준공일입니다. 리모델링 준공일이 아니고요. 최초 준공일. 그러면 이제 다 만들고 나서도 뭐 몇 년만 지나도 재건축에 대한 권한은 일단 그 연한에 대한 권한은 있으신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조적으로 더 튼튼하게 만들어놨는데 과연 안전진단이 그때 가서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그때는 뭐 A급이 아니라 S급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 완성된 리모델링 그 7, 8년 전에 이제 14개 사업장에 리모델링이 됐다면 거기들이 지금은 안전진단을 했을 때는 거의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오는 수준일까요? 제가 구조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제가 올해 한번 거의 13개 단지를 한번 다 외관으로 한번 투어를 해봤는데 외관상으로는 전혀 그렇게 부족함이 없어 보여서 지금 현재 재건축 추진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 혹시 지금 추진위에서 선정하신 설계사와 같이 작업한 케이스가 있으신지 있다면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1인 건축사무소. 아 있을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좀 설계 쪽에 이렇게 많이 알지 못해서 저희랑 같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힐인 건축이라는 얘기는 듣고 왔고 우리 단지가 굉장히 어려운 단지이기 때문에 대단지이고 어려운 단지이기 때문에
좋은 설계사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힐링 건축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데이기 때문에 좋은 설계, 리모델링으로 굉장히 잘 풀어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뭐 힐링 건축과 했던 게 뭔지는 사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이제 리모델링이 3개의 경우로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평수를 늘리게 되면 양쪽 옆으로 증축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동간 간격이 좁아지잖아요. 어떤 동은 완전히 붙어버리는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 단지 내부에 통풍이라든지 공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떤 식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건 굉장히 분명한 뭐 지적이시고요. 분명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면은 현재 있는 것보다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더 가까워질 거기 때문에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설계사의 능력이 필요한 거고요. 설계하시는 분들께서 충분히 그거를 감안하셔서 큰 피해가 없도록 조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연드리겠습니다. 지금 힐링 건축 사무소에서 기본적으로 저희들 평형 증가에 대한 1차 가안을 가지고 그 레이아웃을 다 꾸미고 있고요. 그걸 끝나고 나면 보통 건축 사무소에서 바람길이라고 해서 아파트 내부에 이 통풍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지금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경 되면 저희들이 조금 설계 결과물이 구체적으로 나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저희들 주민들께 그 설계 결과물을 보여드리고 평가받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모델링이 3개의 경우로 진행이 된다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대우에서 제안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이 아파트 분석을 조금은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메트로도 별동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는 공간인가요? 오늘 이 자리가 제안을 드리는 단계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본 상황은 아니라서 뭐 제가 설계 도면을 띄워놓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보통의 단지가 저희 건폐율이 저희가 18%로 알고 있는데요. 18%라는 정도의 단지는 지금 수도권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단지들이 17에서 18% 정도 됩니다. 별동 자리는 충분히 다 있었고요. 그러니까 수치만 봐도 별동 자리가 안 나올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10메트도 충분히 별동 자리는 마련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17개 단지가 완성됐다는 데가요. 지금 에너지 태양광이나 뭐 수소나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대단지잖아요. 그 에너지 효율 등급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진 그 아파트가 혹시 있었나요? 자체에서 생산되는 뭐 태양광이라든지 2012, 3년 정도에 이렇게 태양광 시설이 이렇게 많이는 제가 안 들어간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외부에서 사용하는 것 정도, 외부에 이제 가로등이라든지 이 정도에 대한 태양광 사용 정도는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친환경적인 전략들은 생긴 지가 크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리모델링 과거에 준공했던 단지들은 크게 많지 않지 않을까. 이번에 올해 준공한 교포 같은 경우에는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어느 정도 해내기 때문에 거기에는 충분히 뭐 전기자동차 충전소도 마찬가지고 다 근래 법에 따라서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축을 하게 되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현재의 법을 다 따라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설비 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골조가 있고 없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시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엔진을 갖다 놓고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많은 구역에서 그런 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 짓는 곳에는 지금 아파트에서 에너지를 뭐 태양광이 우리도 위에가 넓잖아요. 그런 시설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대안 같은 게 혹시 있는 건지. 리모델링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른 거는 진짜 골조를 그대로 한 번 더 사용했다. 그 골조도 쪼개고 자르고 붙이고 하긴 하지만
그대로 사용했다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신축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말씀하신 설비 같은 경우는 충분히 다 적용이 가능한 거고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지상층은 그냥 조경으로 하고 다 지하로 그 주차장을 내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뭐 가끔 보면 그 지상층 출입이 안 되는 경우 이제 택배 같은 게 문제가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는 지하층이 그렇게 높지가 않으니까 그걸 뭐 늘리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결이 가능한지가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려고 했던 게 자원의 재활용 때문에 활성화를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건데요. 안타깝게도 지하주차장은 저희가 만약에 시공을 하게 되면 다 철거를 할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는 택배 차량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층고가 2.7m 이상이 확보가 되야 되는데 보통은 2.1m, 2.3m로 지금 시공이 되어 있거든요. 과거 아파트들은.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리모델링 하면서도 지하주차장을 전부 다 철거를 해야 되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예전에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주차 공간이 2.3m 한 대가 되는데 2.3m밖에 안 되는데 요새는 2.5m, 2.6m로 하는데요. 2.3m가 3대가 보통 들어갑니다. 딱 규격이 있는데요. 그래서 기둥과 기둥 사이에 딱 3개가 들어가 있게 아마 설계가 지금도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도. 근데 앞으로는 2.3m짜리 3개가 아니라 2.5m 또는 2.6m짜리가 3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지하주차장에 있는 기둥의 간격 자체가 변동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은 어쩔 수 없이 자원이 좀 아깝긴 하지만 전부 다 철거하고 재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재시공하는 것 때문에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탑다운이라는 말이 들어있고요. 1층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고 이런 공사를 하는 게 리모델링의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그럼 지하를 다 팝니까? 맞습니다. 지하는 다 팝니다. 지금 있는 건물을 그대로 내준 상태에서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지하를 파내려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땅굴 파면은 흙이 안 무너지게 하고서 파지 않습니까? 그걸 밑으로 보시면서 옆에 있는 건물들이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땅을 파고 내려가게 됩니다. 예, 시간 관계상 특별히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그 동의서를 직접 이 자리에서 쓰실 분들은 저 일대이 저희들 사무실 옆에 있으니까 거기서 동의서를 쓰시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드립니다.